일단 그 전에 지금 중국이 또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판돈이 더 커졌어요. 중국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한 5가지 종류의 그런 그 위기를 한꺼번에 맞은 건데요. 이건 뭐 태풍을 3개를 맞은 게 아니라 5개쯤 맞았습니다. 우선 첫째는 뭐 이건 다른 데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유령도시 부동산 거품 붕괴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은행 위험과 3조 달러 규모 자산운용사 위험이 같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금융도 다 부실하더라. 당연히 그렇겠죠. 부동산에 그렇게 형편없는 돈이 막 나갔을 때는 금융이 부실한 거죠. 거기만 형편없게 나갔겠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 중에 지방은행이지만 2개는 문을 닫았고 은행 간부들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0명 가까이 잡혀갔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국에서 있었지 않았던 일, 중국 부동산의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그 건축 중인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선물로 부동산을 파는 아파트를 파는 거의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우리를 본땄어요. 근데 우리를 본딸 때는 제대로 본따지 우리보다 더 위험하게 우린 그래도 안전장치가 많은데 중국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장기 할부 융자를 줘요. 건물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장기 할부 융자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회사가 자빠지면 건물은 안 올라간 상태에서 중지될 거 아니에요. 또 그게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장기 할부융자는 주택 할부융자, 장기 주택 할부융자는 계속 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내므로 해서 은행에 돈이 빡빡해진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그거지만 더 큰 문제는 야, 은행이 저기 관시를 가운데 두고 지방정부와 부동산업자랑 짜가지고 부실 대출을 했대. 이렇게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원래 장괴 아닙니까? 괴짝 속에다가 돈 쟁이는 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돈을 괴짝에다가 호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은행에 안 집어넣고. 호딩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은행이라는 건 돈이 들어와야 그 돈을 갖고 여신을 하고 여신을 받은 사람이 돈을 쓰면 쓴 돈이 다시 돌아서 은행에 들어오고 그 은행에 다시 예금된 거를 또 지불 준비율 좀 까고 또 내주고 이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승수로 도는 승수 효과, 멀티플라이 이펙트가 은행이라고 불리는 최신 금융제도의 핵심인데 그 안에는 신용이 있는 거라고요. 은행은 냉정하고 공정하게 대출을 심사해서 제대로 대출을 해줘. 근데 이게 이 신용이 깨져버린 거죠. 부동산을 통해서. 그리고 이 주택 장기 할부 융자금 납부 거부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은행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산운용사, 이 중국 자산운용사가 큽니다. 규모가. 이게 약 3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화로 약 한 5천조 원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죠. 자산운용사의 그 자산투자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돼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 네 저희 자산운용사에서 투자합니다. 거기 1조 8천억 달러 지금 멍들어 있거든요. BRI 예 저기 스리랑카에 뭐 짓는다면서요? 네 저희 자산운용사도 같이 갑니다. 잠깐만요. BRI 거기 4조 달러 멍들어 있거든요. 추정해야 하면 누구도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2020년 초 기준 4조 달러가 멍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도 다 위험 신호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이 머리에 총 맞았겠어요. 왜 2020년 8월에 부동산에 대해서 3 red line, 3홍 정책을 왜 폈겠어요? 3홍 정책이 결국 그거거든요. 앞으로 건설사한테 돈 줄 때 말이야 순자산이 순부채보다 많아야 되고 말이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단기부채보다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 건설사에 돈 주지 마. 그럼 건설사 태반이 다 깔아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몰라서 3홍 정책을 폈겠냐고요. 아니에요. 알면서 폈어요. 왜 그랬을까? 걷잡을 수 없이 버블이 번지고 있었거든. 막판이 되니까 저게 중국 지방정부의 세수의 40%가 토지를 매각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도 국유지를 매각해서 거기서 얻는 돈을 가지고
국유지를 매각해서 거기서 얻는 돈을 가지고 국유지를 뭐 건설사에 매각해서 거기서 얻는 돈을 가지고 그 정부를 운영한 적이 없죠. 중국은 지방정부 세수의 40%가 토지 매각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관점에서는 관시를 중심으로 그 시행사 브로커, 건설 시행사 브로커들하고 은행하고 짜가지고 부동산 붐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유리한 거예요. 아, 그런데 얘가 버블로 터질 것 같아. 야, 팔어. 막 판다면 그렇잖아요. 상투 안 잡으려고. 서로 폭탄 돌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막 뱅글뱅글 도니까 야, 이거 큰일 났어. 일단 막어. 이래서 20년 8월에 저 3홍 정책, 세계의 레드라인 정책이 나온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자산운용사에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우리로 치면 금감원, 걔들은 그걸 오디트 오피스인가 그래요. 거버먼트 오디트 오피스인가, 금감원이에요. 중국의 금감원이 지금 자산운용사를 다 뒤지고 있거든요. 그 뒤지면은 경제 충격 무지하게 심하죠. 근데 왜 뒤질 수밖에 없냐? 똑같을 거예요. 자산운용사도 지금 부실채권을 지금 잡아돌리기 시작하면서 원래 그렇잖아요. 저도 뭐 집안이 좀 안 좋은 일 겪었지만 어떤 후배가 찾아와서 형님 저 부도날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후배가 한 15년 전에. 저도 뭐 그때 돈 별로 많을 때 아닌데 얘기 들어보고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차에 태워가지고 파주 나가는 길에 그때만 해도 그게 고급 음식이었어요.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그 대하 소금구이를 근사하게 이제 사주고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야, 그 부도가 날 때 조심할게. 눈에 뭐가 씌워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 고비만 넘기면은 부도가 안 날 것 같다고 자꾸 착각이 들어. 그 막판에 돈 빌리는 게 누가 되냐? 친지와 친척이 돼. 그러면 너 자빠진 다음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녀. 그러니까 냉정한 얘기지만 금융권에 있는 그 부실채권만 가지고 부실채무만 젊어지고 자빠져. 그리고 절대로 피부치들이나 친구들한테 피해 그치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 감사합니다 하고 간 다음에 까먹고서 그 짓을 저지른 거라. 그래서 제가 그 후배를 그 다음부터 얼굴 안 봐요. 정말 괘씸하더라고. 똑같은 거죠.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부실 폭탄이 돌아다니니까 잡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점점 더 이제 피해 범위가 넓어져 가거든. 그것 때문에 조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럼 수를 쓰게 되면은 퍽 하고 버블이 폭발해요. 폭발이 무서워? 그러면 부실이 돌면서 더 커져. 태풍 불듯이. 지금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저쪽 영역에. 세 번째는 뭐냐. 일로일 때 BRI 차관 대부분이 부실화됐죠. 저게 한 4조 달러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만 1조 달러예요. 9,320억 달러. 거기다 이제 달러가 초강세죠. 달러가 초강세니까 모든 나라가 어지러워지죠. 모든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BRI 부실화가 더 가속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이집트, 몽골, 나이지리아, 터키, 우크라이나. 이게 우크라이나 이거 순진한 나라 아니에요. 중국이랑 많이 엮여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쪽 성향이 좀 제대로 될 법한 정부가 들어선 게 2019년이고 2014년이고 2014년 정부도 좀 오락가락하는 정부였고 2019년 젤렌스키 때 조금 제대로 된 이제 좀 제대로 차린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중국이랑 뭐가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저 1대1로의 기차가 우크라이나 지난다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이 뭐 제트 엔진 회사 인수하려고 그랬죠.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미사일인가 뭔가 기술 들여왔죠. 우크라이나에서 항모 기술 들여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실채권은 중국의 대외 채무 부실화로 귀결이 되죠.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앞에 저런 나라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한 4조 달러 뿌려놨는데 제가 부실화되니까 중국은 그 돈을 바깥에 서방이라든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끌어갖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서방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부실 채권 크게 터져요, 저거. BRI. 근데 제 느낌에 서방은 손을 많이 뺀 것 같아요. 부동산 쪽도 소문에 부동산 버블에 서방이 많이 엮여 있었다 그랬는데 1조 달러가 안 되더라고요. 몇 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한 3, 4천억 달러 부동산이. 중국이 그러니까 서방 채권이 엮인 게. 그러니까 저쪽도 자산운용 쪽도 서방 채권이 엮인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건. 저런 채권들이 단기성 채권이어가지고 그래서 서방 그 월스트리트가 그렇게 트럼프 때 반발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좀 살며시 조용하게 좀 상투 안 잡고서 발 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갑자기 때려버리면 우리 보고 어떡하란 소리야! 그래갖고 월스트리트가 댕댕거린 거죠. 트럼프한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때리더라도 중국은 그때 손을 덜 봤었으니까 그때 많이 정리한 거예요. 한 4년 사이에. 그래서 저게 중국 내부로 다 엮여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돈 지르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네 번째는 홍콩발 코로나 위기예요. 지금 홍콩 보면은 하루에 10,000명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제로 코비드 정책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그 백신이 가짜 백신 아니에요. 물 백신이잖아요. 진오팜, 진오백. 보건사회부 그 정책기획국장, 백국장 나오시라니까 당신 그거 좋다며. 그래갖고 이게 면역력이 많이 형성이 안 됐어요. 우리 같은 거 보세요. 지금 뭐냐면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 8만 명씩 발생하는데, 입원하는 환자는 뭐 한 2, 300, 뭐 100명 뭐 이짝저짝이고, 돌아가시는 분이 하루에 한 70명, 10만 명 발생할 때 70명이니까 치사율이 한 10만 명에 1000명이면 1%, 그 다음에 0.07%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치사율이. 그래서 우리는 뭐 여차저차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한 쉴드, 그러니까 그 코로나 안 걸리는 쉴드는 못 갖췄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그 치명적 타격 안 받고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한다. 이 위드 코로나가 지금 세계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경쟁력이에요. 위드 코로나 할 수 있냐 없냐가. 중국이 위드 코로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의료 체제가 부실해. 그러니까 저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지막지한 그 록다운, 그러니까 격리, 그러니까 가두기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저러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우리가 5천만에서 10만 명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한 집단 면역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러면 저희들은 30만 명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5천만에서 30만. 그럼 1억이면 60만 하루에. 14억이니까 그거의 14배. 하루에 1,000만 명 발생한다는 얘기지. 죽어나가죠. 치사율 1, 2%. 안 돼 있는데. 하루 10만 명씩 죽어나가죠. 20만 명씩. 그래서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양자각 유형 가뭄. 이게 더블이거든. 이게 트리플로 타격이죠. 하나는 농산물 타격. 두 번째는 전기 공급에 타격 받았죠. 저거는 이제 가뭄 풀려도 언제 풀릴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이 원래 가을부터 건기예요. 찬바람 돌기 시작하면 쌀쌀해지면서 건기예요. 그 비가 내려도 지금 그 샨사댐 혹은 발전댐들 물 채워놓는데 지금 몇 달 걸리니까 저 전기가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가 안 내리면은 양자강 수계 운송이 안 되는 건데 이 운송이 보통 양자강에 다니는 배가 최소한 500톤 규모가 다녀요. 화물. 그러니까 10톤 화물 5,000톤까지 가요. 무한까지인가는 굉장히 큰 거 가요. 그러니까 저게 그 위는 한 500톤씩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게 그 운송비가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리플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하나가 전기, 하나가 식량, 마지막에 운송, 물류. 지금 독일도 그 문제거든요. 라인강의 고속도로였는데 라인강이 말라붙어 가지고 말하자면 그 공급망이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도.
자, 이 와중에 이 중앙아시아에 계속 군침을 흘리죠. 제가 이거 보면서 야, 그 그룹사 부도나도 계열사 사장은 부도나는 날까지 우리 그룹 잘 나갑니다. 저 지금 그 귀사를 저희가 지금 5천억에 인수를 해서 신규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때 같이 하시죠. 뭐 이러면서 이제 인수 계약 협상하러 다니잖아요. 그룹사들 부도나면 부도난 당일까지 왕위의 행동을 보면 꼭 그런 느낌이에요. 7월 초에 왕위가 카사흐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했죠. 이미 중국은 BRI, 그러니까 1대1로로 중앙아시아 최대 투자국이고요. 특히 중국, 키르기스, 우즈벡 철도, 그러니까 차이나, 우즈벡, 키르기스, 우즈벡, CKU 철도가 아주 거시기 하고요.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다섯 나라예요. 예, 그 탄도리, 그러니까 키르기스탄, 중국 신강에서부터 나가면 키르기스탄, 그 아래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조금 위로 해서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위로 해서 크게 건너뛰어서 올라타고 있는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남쪽으로 해갖고 카스피해랑 맞닿아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해서 그 다섯 탄자죠. 아프가니스탄 별도로 하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별도로 하면 중앙아시아 다섯 단자 나라. 그 중에 타지키스탄은 키르기스탄보다 조금 더 서남쪽 아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는 총 회체가 한 30억 달러 되는데 그중에 60% 20억 달러가 중국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의사당 건축비에 3억 7천만 달러나 또 기부도 해줬어요. 6월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입지를 하니까 6월 달에 이제 카자흐 대통령이 자기 권력 굳힐 때 1월 달에 러시아 끌어들여서 러시아가 친중파를 때려잡았죠. 저기가 이제 백정 같은 게임을 하는 데라 친중파 때려잡았으니까 러시아에 충성한다. 아니죠. 이제 내가 러시아, 중국 둘 다 같이 갖고 놀면 되죠. 그래서 역시 그런 주체적 그 백정 노름을 합니다. 6월 카자흐 대통령이. 그래서 6월 달에 모스크바인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아주 대놓고서 푸틴을 개구력을 주죠. 일단 첫째, 돈바스 괴뢰국 인정을 거부합니다. 러시아가 우리 돈바스의 그 도네츠크 공화국 뭐 이런 거 좀 인정해줘. 그럼 나라도 아닌데 왜 인정합니까?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맞죠? 그걸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게 해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 대신에 거기를 통해서 이제 카자흐스탄 그 석유 가스가 나가고 있는데 지중해 저기 흑해 쪽으로 그 대신에 이제 그 아래 나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부터 아제르바이잔으로 카스피해를 건너갔고 조지아 통해서 나가는 그 카스피 라인 그거 타려고 지금 끔지락끔지락 돼서 7월 5일 날 러시아가 너 죽을래 하고 견제구를 날렸어요. 그때 그 카자흐스탄의 그 석유가스 라인 지금 그 노보로시스크 나가는 거 잠가버리겠다고 협박했었어요. 이 와중에 또 중국은 2019년부터 타지키스탄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타지키스탄 군대를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작품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러시아와 중국도 굉장히 복잡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결국에 가서는 중앙아시아 전체를 석유가스와 군사지정학을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러시아 아랫도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코로나 이후에 첫 외국 방문을 하죠. 이때 아마 사우디까지 갈 텐데 첫 기착지가 카자흐스탄입니다. 9월 15일 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자기들이 지금 이 망국의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장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셋이 그런 거예요. 마인드셋이. 어떻게 말이겠어요? 예. 자,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크라 국민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크라 국민들이 우리 싸울 데도 없어. 우리 뭐 러시아 들어서 또 러시아가 석유가스 잘 팔아먹고 그러니까 우리도 연금 많이 줄 거고 우리도 뭐 그냥 우리 원래 뭐 같은 슬라브고 같은 동방 종교 계열이니까 뭐 같이 뭐 큰 문제 있겠어. 이래버리면 이거 그냥 흐지부지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싸우겠다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이게 일이 된 건데 이 싸우겠다고 나서는 우크라이나를 누가 만들어줬네 하면은 푸틴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만든 국가입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죠.
그 국민이라는 건 의식이거든요. 근성이고. 국민의식을 누가 만들어줬어? 푸틴이 만들어줬어. 언제부터 만들어줬어? 2014년부터 만들어줬어요. 8년 동안. 이 그림이 그겁니다. 2013년 겨울에서부터 2014년 1, 2월까지 유로마이단 혁명이 있었죠. 당시에 우크라 대통령이 EU와의 협정, 그러니까 가입 협정은 아니고요. 무슨 경제관계 심화 협정인가 뭐 그쯤 돼요. 그거를 사인을 안 하고 미적거리니까 들이받은 거죠. 우크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2014년 2월 달에 확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 겉으로는 친서방 대통령이 들어왔죠. 2014년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니까 푸틴이 야 니들이 뭐 독립국인 줄 알아? 자식들아 웃기지 마라. 그러고 2014년 2월 달에 우크라 침공합니다. 2월 말인가 2월 중순에. 그 유로마이단 직후에 우크라 침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돈바스 일부 그 루안스크 도네츠크를 이제 거기다 괴뢰 나라를 세울 수 있게 거길 점령을 하고 크리미아를 점령을 한 거죠. 이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뭔가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침공했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우리가 EU 쪽이랑 가려고 해라고 유로마이단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걸 밟아버린 게 된다고요. 그때 이게 딱 끊긴 거예요. 저 때부터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제대로 형성된 거는. 그러면서 야 러시아랑은 절대 같이 안 가.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그때 이후로 계속 전쟁이에요. 그리고 저항 준비, 러시아에 대한 저항 준비를 그나마 뭐 깬작깬작 8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도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놓고 나닌 그 상태에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2월 달에, 2월 24일 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리 너가 뭐야? 우리 목숨 내놓고 싸울 거야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식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중장기전, War of Attrition입니다. 몇 년 갈 수 있는 소모전입니다. 미국 절대로 빨리 끝날 생각 없고요. 러시아는 체면국일까 봐 손을 못 빼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무기만 밀어주면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싸우자야. 그 상황이 중장기전 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석유가스 차단에 의한 그 세계 석유가스 에너지 그 수급 체제는 이번 겨울 이제 유럽 사람들 벌벌 떨면서 지나고 나면 내년 봄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러시아는 아웃된 상태에서 짜일 거라고요. 그럼 안정화될 거라고 그때부터. 러시아는 이미 모병 나이 상한을 없앴고요. 재소자들에게 그러니까 교도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야야 군대 가 그러면 교도소 생활 안 해도 돼. 이렇게 좀 유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사기 충천하고요. 그럼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시작된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건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민의식은 그때 푸틴의 침공 때부터 이번 2차 침공까지 이어지는 8년 반 세월에 걸친 푸틴이 이거를 자리를 잡아준 푸틴이 만든 나라예요. 그렇게 돼버렸어. 우크라이나 원래 분위기는 2014년 침공 전에는 그냥 별 컨셉이 없어요. 그냥 부패에 좀 지쳐있고 땅은 비옥하고 가스관은 진화하고 뭐 돈바스니 동분이 저기에 다 자원 묻혀 있다니까. 그리고 뭐 명목 국민소득은 뭐 5,000달러 될똥말똥하지만 실제 이제 그 PPP 기준,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 14,000~15,000달러 되니까 그냥 지낼만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뭐 그런 상태의 그 게사라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나라였었어요. 2014년 이전에는. 그 러시아가 그냥 밟아버려 갖고 저렇게 튀어버린 거예요. 덧나서. 그런데 이 덧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땅이 원래 피해 젖은 땅이에요.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 밖에 안 돼요. 자, 대한민국의 6배입니다. 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것의 60%가 경작 가능 지역입니다. 3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20% 정도만 경작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18배입니다. 경작 가능한 땅이. 그런데 인구는 4천만 밖에 안 돼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이게 어느 정도 드문 케이스냐? 우크라이나의 경작지의 면적이 터키의 2배입니다. 근데 터키는 인구가 지금 8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터키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경작 가능 면적 대비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인구는 1억 한 6천만, 1억 7천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왜 우크라이나 저렇게 인구가 작지? 19세기 초에 인구 500만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인구 1인당 경작지는 7헥타입니다. 애까지, 어린애까지 인구 1인당 2만 1000평이에요. 100m 뛸 수 있는 운동장에 나오는 초중고등학교가 3000평입니다. 그거 7개 앉는 자리예요. 인구 1인당. 좀 뭐가 이상하죠? 저 인구 1인당 경작지 면적이 조선의 50배입니다. 조선은 인구가 먼저 올라왔어요. 한 1000만 명 돼요, 저 무렵에. 그래서 이게 뭔데? 피해 젖은 코사크의 땅이에요. 그래서 저 깃발이에요. 아래는 까만색 땅이고요. 위는 빨간색 피해요. 피해 젖은 코사크의 땅이에요. 저 깃발 언제 썼냐? 우크라가 그러니까 소련과 나치에 저항할 때 썼어요. 1940년대. 그런데 저항하다 보니까 어떨 땐 나치랑 손잡고 소련에 저항했고 어떨 땐 소련과 손잡고 나치에 저항했고 그래서 소련 쪽 입장, 러시아 쪽 입장에서 쟤들은 네오나치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거를 우크라이나의 순국선열이라고 호국영령이라고 모셔준 게 젤렌스키입니다. 그 전임 대통령은 하겠다 하고 못했어요. 젤렌스키가 그때 싸운 사람들을 호국영령으로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했어요. 베테랑으로. 저 깃발 들고 싸운 사람들을. 이 피해 젖은 코사크의 땅인데 이 코사크라는 건 뭐냐? 전쟁터에 칼바지고 반란하는 자유인입니다. 13, 14세기 때는 이때는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강대할 때예요. 그 세력이 몽골과 부딪힌 전쟁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이후에 15세기 이후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오토만과 부딪힌 전쟁터입니다. 그 다음에 16세기경부터는 러시아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사이의 충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러시아 편 들고 폴란드 치고요. 여기 이 코삭들이 어떨 때는 폴란드 편 들고 러시아를 치고 그러면서 줄타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싸움하고. 그러니까 그냥 와일드 웨스트예요. 15세기 이후에는 또 러시아와 오토만이 부딪힌 전쟁터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미아에는 지금도 그 오토만의 그 속령이었던 크리미아 카네이트, 크리미아 칸국 때 살았던 타타르인들, 몽골계가 살고 있습니다. 타타르란 몽골계를 뜻하거든요. 그 타타르인들은 그러면 러시아 지원할까요? 철저하게 반러 입장 띄고 있습니다. 제일 심한 반러주의자들이에요. 크리미아 주민 중에. 제일 심한 우크라이나 지향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를 들어 18세기 말로 돌아간다 그러면 거의 태반이 학살되고 쫓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러시아 세력의 앞잡이가 된 코삭들이 밀고 들어와서. 살벌한 땅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우리가 공산주의 혹은 러시아를 숭배하는 사람들 운동권에서 부르던 러시아 민요가 있어요.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띄운 민요. 넘쳐 흘러가는 볼가 강물 위에 뭐 그런 거였을 때 따라라라 스탠카라진 스탠카라진. 그러니까 그게 코사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러시아 역사 그래도 귀등에 들었다는 사람들한테 러시아에서 제일 컸던 농민 반란 2개 들어봐 그러면 스탠카라진하고 푸가초프인데 둘 다 코삭입니다. 둘 다 코삭이에요. 푸가초프는 예카체리나 때 반란을 일으켰고요. 스탠카라진은 17세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 앞서요. 스탠카라진은 코사크 군사 공동체에 의한 공화국을 주장했고요. 푸가초프는 왕국을 주장했어요. 푸가초프는 좀 사기꾼이었어요. 자기가 예카체리나 여자가 자기 남편을 독살시켰던가 뭐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 남편이 안 죽고 그게 나다라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는 게 푸가초프예요. 그래서 이 코사크들은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가 군사 공동체예요. 마을이. 그러니까 소규모 군사 공동체들이 서로 아타만이라고 불리는 그 두목, 그러니까 그 지역
저기 왕이죠, 일종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데 그 왕도 투표를 뽑고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서 칼로 찔러 죽이고 그건 살벌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군사 공동체들 사이의 다수결 민주연합체예요. 대표 왕이라고보다 대표죠. 아타만. 그런데다가 이제 예카제리나는 여기다 18세기 말부터 대규모 유대인을 이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삭들이 험하니까 유대인 강간하고 약탈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것에서 제일 악명이 높았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 지역이. 그러나 또 화끈하니까 또 놓아서 또 살게 내버려두고. 코사크의 종족적 구성은 그러니까 이스턴 슬라브, 그러니까 저기 동방 정교를 믿는 이스턴 슬라브가 핵심이고 동방 정교 안 믿으면 코사크에 못 끼어들어요. 종교적은 같아요. 거기에 타타르인도 있고 거기에 뭐 투르크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거기에 루마니아인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총칭이지. 자, 이렇게 코삭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게 폴란드 입장에서 봐서도 바깥에 외적이 있을 땐 든든한 방어벽이지만 외적이 없을 땐 참 골아픈 정말 말 안 듣는 험한 자유인들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이 코삭의 땅이 여기입니다. 노란색.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서 쭉 아시잖아요. 아래 크리미아 섬 있고 그 위에 그 드네프르 강이 흐르고 그 아조프해하고 사이에 있는 게 이제 무슨 자포리지아 뭐 요새 이제 말되는 뭐 저기 마리오폴 있는 도시들이고 오른쪽 가면은 저기가 이제 도네츠크, 루안스크 있는 데고 그죠? 딱 보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저기 빗금 쳐져 있는 러시아 영토로서 코사크 지역이었던 데고요. 빗금이 앉혀 있는 노란 데는 우크라이나 영토로서 코사크였던 데예요. 주로 유대인들은 주로 어디에 와서 살았냐? 왼쪽 위에 많이 살았어요. 폴란드랑 가까운데. 코사크 땅엔 잘 못 들어가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상업이 발전하고 나선 오데사 같은 항구에 가서 돈 다루는 걸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 이런 땅에서 스트라토크라시, 즉 다시 말하면 마을 단위의 군사 공동체가 다른 마을 단위 군사 공동체들과 민주적 연합을 이루는 그런 체제로 살아온 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부 간섭 싫어하고 간섭하면은 반란 일으켜서 러시아 역사상에서 가장 지독했던 두 번의 반란이 다 이 코사크 반란이에요. 스탄카라진, 그다음 푸가초프. 자, 이런 사람들이니까 스탈린이 무슨 짓을 했겠어요? 허리를 분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그게 홀로도 모릅니다. 1932년 겨울, 1933년 봄. 32년에 동무들 앞으로 잘 농장 도와줄 테니까 이번에 가을에 추수한 거 다 국가에 내세요. 그래서 쫙 걷어간 다음에 기관총 걸고 길 때려 맞고 곡물을 안 나눠줘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굶어 죽은 거 아니죠. 저기 보면. 저 우크라이나 영향을 받았던 저런 성향의 사람들 지금 오른쪽 아래 오른쪽은 다 러시아잖아요. 저 돈강 근처. 저 돈강 근처도 코삭이 살았어요. 저기도 넓은 의미 돈코삭이라 그래요. 돈코삭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때. 빨간색 짙은 거는 25% 이상 숨졌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숨진 게 10에서 15%입니다. 인구의 25% 이상이 색깔 진한 데는 굶겨 죽임 당했습니다. 홀로도모르, 저 굶겨 죽인 사건 1932년 33년 저건 우크라이나를 넘어 코사크 전체를 겨냥한 거예요. 저 기질이 저러니까. 그 다음번에 약간 좀 주황색은 20에서 25%. 그 다음번에 오렌지색은 15에서 20%. 그 다음에 희뭇그레한 누런색은 1에서 15%. 그 다음에 노란색은 안 죽은 거. 흰색도 안 죽은 거. 저걸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저게 저런 역사가 있는 땅이에요. 저 땅이. 코삭의 기지를 꺾으려고 저 짓을 한 거예요. 스탈린 때. 그런데 그 기질이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냐고요. 90년 만에. 그러니까 요번에 푸틴은 이 코삭에다가 거기에다 또 유대인도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심지어는 아까 말 크리미아의 타타르. 이 타타르들은 원래 우크라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역사적으로 불과 100여 년 전에 그냥 타타르의
그 크리미아 카네이트가 지금 그 저기 아조프 위에 바닷가하고요. 크리미아 섬을 다 크리미아 카네이트, 그 해적이고 약탈하는 데고 폴란드나 백인 지역 가가지고 약탈하고 물건 뺏고 죽이고 강간하고 여자 끌어오고 남자 끌어오고 애들 끌어와가지고 그걸 노예로 만들어서 오토만에 파는 게 비즈니스인 사람들이에요. 타타르는. 아까 스텐카라진이 그 타타르 그거 공격해가지고 그거 공격하고 그 페르시아계 그 부족들 공격해서, 그래서 스텐카라진 노래 보면은 페르시아의 공주와 달콤한 꿈을 꾸던 스텐카라진 문득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너랑 노냐해서 여자를 강물에 던졌다. 우리 장한 스텐카라진. 그런 가사 아니에요. 넘쳐 흘러가는 뚜뚜뚜뚜뚜뚜. 비장한 노래죠. 그걸 러시아 공산주의자애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스텐카라진이 코사크 공화국을 추진했거든. 코사크 인민공화국을. 그래서 우리 그 좌파에서도 그걸 가르쳤었죠. 자, 저런 나라입니다. 저거를 푸틴이 코사크와 유태인과 타타르와 묶어가지고 다 묶어서 저걸 우크라 국민으로 일깨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운명이 피해 젖은 땅이야. 무기만 대주면 자기들은 계속 싸운다예요. 그리고 미국과 서방은 무기를 점점 더 좋은 걸 대주겠다 그러고, 푸틴은 체면이 있어갖고 손을 못 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인류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치르고 있는 거죠. 우크라 국민들 응원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